전 그래서 이 전두환 옹호 발언은 물론이고 개 사과 이게 오히려 더 증폭시킨 면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그 사과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수습이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김태현의 정치쇼. 야당 얘기해 볼게요. 야당은 일단 뭐 윤석열 예비후보 얘기인데 사과. 사과. 그 얘기 아직도 나옵니까? 아니 뭐 윤석열 뭐 캠프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일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두 분 출연하실 때는 처음 하는 얘기라서 일단 뭐 사과 논란이 뭔지는 더 설명 안 드려도 정치자분 다 아실 건데 이런 논란이 왜 자꾸 생길까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우선 첫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뭐 새삼스럽게 전두환 시대를 미화한 발언 아무리 뭐 본인은 5.18을 빼고 쿠데타를 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그걸 빼고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두환 정권은. 그것 때문에 집권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빼고 정치 잘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른바 난리가 난 거고 그 개 사과이고 그건 더욱 사실 저는 이 논란을 더 키운 건 그 후자인 것 같아요.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건 물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근데 그 이후에 그 사과가 맨 처음에 유감을 표명했다가 송구하다고 표현을 바꿨죠. 윤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사실 명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거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를 이건 애플이고 사과하는 건 영어로 어폴로자이즈인데 어폴로자이즈와 사과를 중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걸 개를 갖다 놨어요. 아무리 토리를 뭐 아끼는 개라고. 거기도 캠프에 어떤 전직 의원은 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토리는 개가 아니라 가족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더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는 거거든요. 누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전 그래서 이 전두환 옹호 발언은 물론이고 개 사과 이게 오히려 더 증폭시킨 면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그 사과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수습이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앞으로 경선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고 본선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납득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사는 하나의 그 지성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시민으로서 도저히 저는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두 가지 다 개사가 그 개정에 올린 것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프는 사실 좀 굉장히 지난주에 힘들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거 수습하느라고. 그럼 일단 뭐 수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거라고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만약에 이제 11월 초니까 경선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거고 그 후에 만약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본 후보가 된다고 하면 캠프에서는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게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경선 후보가 만약에 이제 본 후보가 되면 지금의 캠프 체제가 아니라 당 자체가 이제 선대위에 결합해서 하는 거니까 상황은 뭐 달라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경선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망언이거든요. 망언이고 그 망언에 대해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친 상황이라서 글쎄요. 캠프에서 뭐 상당히 자성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맞겠지만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볼 때 국민들의 이를테면 분노가 풀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그 뭐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캠프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한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 우리 본격적인 주제 얘기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 최 교수님, 방금 3부 변원 유착 시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녹취록 논란 다뤘는데요. 중도 유권자들이 이런 논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또 하필 또 저한테 물어보셨네.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나온 녹취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황무성 사장이죠. 전 그 황무성 예, 전 사장이죠. 그 2015년도 2월 6일 날 현재 녹취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유한기라는 분, U1은 이제 유동규 전 부부가 U2라는 분, 그분 이른바 그분의 얘기가 그만둬라. 내가 다음 주에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는 사표를 내도 시장한테 내겠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 다 시장님이 이거 다 얘기한 거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고 보도에도 8번인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 시장이 그때 이재명 시장이니까 그 정 실장이라는 얘기를 그 황성무 사장이 해요. 황무성.
황무성 사장이 그 정 실장이 같이 얘기한 거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니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한다고요. 그럼 정 실장은 정진상 실장이라고 나중에 황 사장이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결국 그 정 실장이라는 분의 목소리나 이재명 시장의 목소리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일상사에서 인간의 기본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이재명 시장이나 그 정진상 실장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유한기라는 분이 자기가 독단으로 그렇게 막 사장을 물러나라고 그런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재명 시장의 반응이 근데 그 사람 왜 물러나는지 난 몰랐다. 의아해했다 이러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럼 불러서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왜 그만뒀냐고. 그 안 물어봤잖아요. 그 이런 거 뭐냐면요. 글쎄 이게 법률적으로는 뭐 녹취가 딱 나와야 되고 뭐 문서가 나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꼭 증거재판주의라는 게 이쯤 되면 이거를 이재명 시장이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 거냐. 우리 일반의 공통 보편적인 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면 국민들이 판단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그래서 그건 이재명 시장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법률적인 걸 다 떠나서. 네. 일단 이재명 시장은 당시 나는 몰랐다. 황무성 사장이 사직서 내려왔는데 이름으로 해서 의아했다 얘기했고 정신장 실장은 본인 아니고 나를 팔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최창렬 교수한테 최창렬 교수를 딱 지목해서 질문하신 분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요 얘기하면서 저희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민주당 원팀 이 문제인데 그 커피 차 30분 마셨잖아요. 일요일 오후에 이재명 후보하고 그 누구죠? 저 이낙연 전 대표. 아유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이낙연 전 대표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 고문 선대위원장이라 그거 맡은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 어제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상임 고문한 게 이낙연 전 대표가 내가 상임 고문할게 선대위원장 안 해 뭔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가 선배님 상임 고문하시죠. 위원장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 전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게 전례를 보면은 예전에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뽑혔을 때 당시 경선의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가 당시에 상임 고문을 맡았던 전례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맡은 전례도 있고 상임 고문을 맡은 전례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회동 전의 상황을 좀 보면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약간 좀 불만의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어떠한 역할이든 맡겠다라고 전화 통화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 전 대표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 중에 이 전 대표가 어떠한 역할이든 맡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이재명 캠프에서 나와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보 대응을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약간 뭘 맡을지를 놓고 신경전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상임 고문을 맡았다라는 결론은 이재명 지사가 맡아주십시오. 어떤 역할을라고 제시했다라는 가능성보다는 뭐 저는 상임 고문 맡겠습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을 확률이 그래서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맡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상황 자체가. 그 전 상황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막걸리 회동을 한다는 얘기가 또 이재명 캠프에서 나왔는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뭔 막걸리 회동을 하냐. 지금 술 마시고 얘기할 때냐. 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례에 호프 미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17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제 뭐 이를테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게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보도에는 막걸리 회동을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낙연 캠프에서는 막걸리 회동 안 하겠다. 그래서 참하셨다라는 게 지금 유력한 지금 조율된 얘기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봐도 다른 어떤 오찬이나 만찬이 아니고 차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로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그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맞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론들은 이 전 대표의 의중이 담긴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전 대표 의중이 장기간 저녁 먹으면서 막걸리 회동 3-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오후에 30분 차 마셨고 상임위원장 선대위원장 다니까 상임 고문 맡겠다고 했고 여기에 담긴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은 뭘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경선이 끝났고 승복선언을 한 상황인데 계속 뭐 자명을 한다든지 아무 반응 안 보인다. 그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정계 은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흔쾌히 뭐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이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아직 그쪽으로 가지 않은 거라고 봐야 돼요. 원래 의기가 투합하고 워낙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거 아니에요. 두 사람 간에. 근데 이거를 이제 화합하고 당이 하나의 원팀으로 간다면 당연히 막걸리 먹든 밥을 먹든 최소한도 오찬이 됐건 이 저녁이 됐건 충분히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 무슨 카메라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안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제 과정을 우리 진 팀장이 설명한 걸로 충분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관상 절차상 물리적 결합 이런 건 굉장히 필요했을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로서도 본인이 그처럼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외관상 물리적. 외관상 물리적 절차적 이런 결합 같은 거. 근데 우리가 말하는 원팀이라는 건 민주당이 말하는 원팀이 이른바 흔히 말하는 화학적 결합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 하나가 되는 것. 근데 하나가 되기에는 일단 차 한 잔 먹으면서 하나 되기 좀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또 하나가 신복지 정책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건 이재명 지사 쪽에서 충분히 배려한 거예요. 그쪽의 정책을 받아들이겠다. 이낙연 전 대표 1번 정책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정책 브랜드였으니까 신복지 정책이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충분히 배려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문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단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하나 대장동 사건이에요. 대장동 사건 이 사건을 이대로 가지고 가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경선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요. 신복지 정책은 이 두 가지 적당히 얼버무리는 하나의 명분을 제공한 거라고 좀 봐요. 명분을 준 거죠. 이낙연 대표에게. 근데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이 대표가 워낙 반대했으니까. 대장동 사건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국민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높을 때라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특검하자는 여론조사가 높고 대장동 사건은 뭐 국감으로 돌파했다고 민주당이 자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원팀으로 갈 만한 명분도 스스로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전에 말씀드린 당대표도 했고 총리도 한 분이 계속 가만히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차담의 정도 그리고 승복하고 좋은 얘기하고 덕담하고 이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단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원팀 우리가 제목도 원팀 될까 이랬는데 화학적 결합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저는 갈 길이 멀다. 네, 왜냐하면은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일 큰 변수는 저는 대장동인 것 같아요. 대장동. 그러니까 대장동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극복을 하고 소위 얘기해서 대선 뭐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소위 클리어가 된다고 하면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더 뭔가 그 미묘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는 부담스럽겠죠. 근데 반대로 대장동 의혹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 여전히 아직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한 화학적 결합 정말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라고 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안 도울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민주당을 위해서가 어쨌든 이 전 대표의 기치인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는 책임론에 휩싸이는 걸 원할 리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대장동이 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는 두고 있는 것 같고 화학적 결합은 그 뒤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는데 대선 4개월 남았는데 대장동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 뭉갠다고 야당은 주장하잖아요. 검찰 수사는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가고 언론에서는 뭐 어제 뭐 황무성 전 사장 녹취록 터지고 계속 뭔가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굴러가면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극복이 되는 건가? 극복이 된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 뭐 1심, 2심까지 갈 확률이 대단히 낮잖아요.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건데 녹취록 그렇게 나오고 법률적이고 법리적으로 완전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어제 녹취록 같은 경우처럼 또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럴 개연성은 대단히 낮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 의심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합리적 의심이 많이 가는 게 자꾸 많이 나올수록 대장동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점점 깊어질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결국 이게 정치적 판단 다시 말하면 선거에서 영향을 줄 거라고요. 이건 어차피 국민의힘도 후보가 결정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은 대장동을 돌파하지 않고는 민주당 여권으로서 대단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결국 이 대장동 사건이 이번 선거에 가장 커다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대장동. 알겠습니다. 우리 진 팀장 이재명 후보가 뭐 소위 말 컨벤션 효과 못 누렸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했잖아요. 뭐 좀 삐걱대고 대장동 국정감 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국감 끝나서 경기도지사 사퇴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하고 전 대표 어쨌든 만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대통령과의 만남인데 오늘 11시인가요? 문 대통령과의 만남? 네. 오늘 차담이죠 역시. 차담. 네. 어떻게 그걸 봐야 돼요? 두 사람의 만남. 이게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들 취재를 해보면 네.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소위 명락회동과 네. 문명회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과 만남을 사실은 하긴 했었어요. 이제 광역 단체장들이 그 다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조우를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축하한다는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공식 회동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전 대표를 먼저 만날지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여권 내부의 동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은 뭐였냐면 대통령의 입장은 보건대 네. 이전 대표와 먼저 만나서 어떤 원팀 분위기 만들어지고 그래도 화학적 결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만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한 수순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겠죠. 대통령.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전개가 돼 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만나는 과정에도 대통령의 그런 뜻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두 분이 좀 만나셔야죠.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순방 전에 일정을 바로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만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그 결합의 의미를 대통령은 무게를 둔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만 만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뭐 대장동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장동 빼고 나머지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를 좀 잡고 좀 족쇄들을 그래 어느 정도 좀 풀었다. 본인 도지사도 그만뒀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고 대통령까지 딱 면담하고 오면 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 다 됐어. 선대위 딱 꾸려서 치고 나가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권 내부에서는 어쨌든 형식적 틀은 사실 뭐 그 두 개의 회동이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선대위 체제 당이 전환하면 소위 이제 후보 중심으로 당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겠죠. 저는 이렇게 대통령하고 유력 정치인이 저 비공비회동 하면은 오늘 보니까 이철희 정무수석만 배석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진짜 궁금한데 비공개회동이니까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겠네요. 그죠? 네. 최소한도 이제 말씀처럼 이낙연 대표 만나고 대통령 만나면은 기본적인 이제 원팀을 만들고 이제 후보 중심으로 당이 굴러간다라는 명분은 확립이 됐다고 필요 조건은 이제 최소한도 확립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단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떤 것이냐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좀 더 남았는데 요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신당 창당한다는데 새로운 물결? 어때요? 이게 좀 폭발력이 있을까요? 뭐 글쎄요. 그렇게 중도 지대가 지금 폭발력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양대 진영이 뭐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자기가 뭐 대선에서 당선되려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본인의 말처럼 정치를 바꾸겠다, 정치를 교체하겠다라는 거니까 그쪽으로 항심을 가지고 쭉 간다면 다음에 정치적 입지가 있을 것이고 대선 마지막 국면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뭔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이런 시도는 안 하니만 못하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진 팀장 시간 1분 남았는데요. 어제 청취자 2676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설마 끝까지 뛸까요? 어떤 노림수로 대선판에 뛰어들었을까요? 제3지대에서 단일화 모멘텀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그 단일화 모멘텀이 이를테면 야당과의 어떤 역학관계를 갖느냐 그거는 뭐 전개되는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서울시장 경선 때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를 야권이 만들어낼 때도 있었던 과정이듯이 뭔가 그 단일화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가 이 이벤트가 관전 포인트라는 우리 진송민 팀장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정치말렙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진송민 SBS 정치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